네, 여러분, 이어서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재산보험이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거는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산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과 인보험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보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서 회색이 되는 그레이 인슈어런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똑같이 그러면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알아봤으니 이제는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보험 규정에서 재산보험과 비슷한 내용으로 타인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해서 제가 가로 열고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은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고 표시했는데,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보험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인의 생명보험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우리 인보험에서는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돈을 내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누가 죽었을 때 돈이 나와야지 라고 했을 때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즉 피를 보는 사람, 피보험자라 그래요. 피를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손해보험은 당연히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내 차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차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돈을 받아야 되죠? 피 본 사람이, 피보험자가 돈을 받아야 돼요. 손해보험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뭐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인보험에서는요,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피보험자가 당연히 와이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만약에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막 나가는 이렇게 드라마라든가 뭐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A하고 B가 부부예요. B가 남편이에요. 근데 A가 계약을 하고 B 남편이 죽으면 생명보험금을 옆집 김 씨한테 주도록 한다라고 계약자가 수익자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이 보험 범죄라고 하는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이죠.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누구라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만 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인보험은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누구라도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보험금 받아. 하다못해 계약자가 본인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수익자로. 그러면 A하고 B가 부부인데 A가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B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요. 그 남편이 죽으면 A 본인이 보험금을 받겠다, 수익자로 지정하겠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을 수익자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노멀하니까 약간 독특한 좀 어떤 케이스를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바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예요. 자, 여기서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 될 수 있고요.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익자가 누가 되든 간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다? 이거는 타인의 보험인데 사망을 담보한다? 사망 또는 생존을 담보하는 거는 생명보험의 영역이니까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사람이 체결하면서 우리 남편이 80세까지 살아있을 경우에 생존보험금 얼마 주는 걸로 생존만 담보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남편이 조금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면 생존보험을 받기 위해서라도 집사람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이라면,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이라면 남편에 대해서 담보해놓고 집사람이 남편 죽으면은 내가 돈 받을게 이렇게 해놨을 경우, 또는 남편 외에 제3자가 돈을 받도록 설정해놨다면,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부부끼리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봐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다 보니까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타인의 생명보험,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했냐면, 생명은 사망, 생사혼합, 생존, 이 셋 중에 하나를 담보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 중에서도 사망을 담보하는 타인의 사망보험이라면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계약자 네가 돈 받고 싶어? 그러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같지 않은 사망보험이구나. 이때는 무조건 이 피보험자가 내가 오늘 보험계약,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나 왠지 계약자의 눈빛이 불안한데 나 동의 못하겠어. 또는 당연히 해줄 수 있지라고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그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보험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임보험에서. 근데 재산보험도 사람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담보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는 재산보험도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보시면 임보험은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키워드는 계약 체결 시까지예요. 즉 계약 체결의 당시에는 그냥 계약자가 임의로 피보험자 없는데 피보험자 대신 사인하고 나중에 피보험자가 퇴근했더니 당신 좀 바빠가지고 내가 대신 그냥 사인했어. 알았어. 넘어가.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무조건 계약 체결 당시에 피보험자가 입회해 있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인 대리권을 받은 상태에서 사인을 대신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그냥 허락 받을게요. 또는 전화로 당신 이름으로 좀 계약 하나 체결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담보하려고 그래. 바쁘니까 내가 대신 사인할게. 남편이 그래 알았어. 당신 대신 사인해. 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입회해야 돼요. 입회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입회를 했는데 두 손이 불편해요. 두 손 다쳐가지고 사인을 할 수가 없어. 또는 실제 옛날에 판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형을 담보로 동생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형이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름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이 형이 있는 자리에서 동생이 대피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전화로 또는 나중에 이거 전부 안 됩니다. 그래서 체결 당시에 무조건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서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근로자가 2,000명이 있어요. 보통 사장님이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가 다치면 복지 차원에서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준단 말이죠. 근데 그 2,000명한테 전부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부부간에 타인의 사망을 담보했을 때에는 당연히 부부 일방이 다른 부부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야 되겠지만은 단체보험에서 사장님이 2,000명 다 죽이겠다고 물탱크에다 독극물을 탄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죠. 도덕적 위험, 즉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이 낮기 때문에 단체보험은 그 사람들의 사망을 담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 타인의 사망보험이라 할지라도 서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예외의 경우가 또 있어요. 단체보험의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험계약이 무효 파트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임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계약 무효라는 게 있어요. 즉 임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는데 재산보험도 임보험에 있는 이런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세 미만자 등이라 그랬잖아요. 또 누가 있느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들에 대한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내용부터 볼게요. 자, 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되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된 경우는
사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아까 제가 재산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이 바로 재산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산보험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이 계약을 무효로 했을까요?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사람을 죽이니까 죽이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듯이 예전에 15세 미만자, 즉 의사 능력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수지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을까? 그래서 야 멋진 포즈 한번 해봐. 그래서 야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하다가 물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들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 체결은 무조건 무효로 하는 겁니다. 또는 뭐 계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15세 미만자인 자식을 체결해 놓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무효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효라는 것은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자가 계약 체결할 때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그 나쁜 의도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근데 15세 미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라고도 돼 있어요. 법에서는. 그러면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5세 미만자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에 만 15세 미만자였다면은 그에 대한 계약은 무조건 무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 체결 당시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였구나. 근데 심신상실자하고 심신박약자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심신상실자는 말 그대로 집도 못 찾아갈 정도가 심신상실자고요. 심신박약자는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약간 괜찮을 때는 집 정도는 찾아갈 수 있다가 또 만약 상태가 안 좋으면 집도 못 찾는다든가 이 정도가 심신박약자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시행되던 상법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무조건 무효. 다 필요 없어. 앞뒤 사정 안 보고 무조건 무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명보험은요. 사망보험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남겨진 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복구하기 위한 거죠. 예전에 무슨 뭐 보험회사 광고가 있었어요. 이제 좀 오래된 광고인데 막 이렇게 막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와이프 되시는 분 같은데 막 새 차를 밝게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문구가 뜹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무슨 생명 이러면서 뭐 걔가 막 뛰어다니고 옛날에 광고가 있었거든요. 보면서 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일까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특히 심신박약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들에 대한 남겨진 데에 대한 배려가 생명보험인데 자 심신박약자는 사실상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구청 같은 데 가면은요. 저도 이제 봉사활동을 갔다 온 적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모여가지고 단순 작업을 해서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데서 물건을 받아가지고요. 단순 작업을 해요. 단순 작업 해가지고 뭐 박스 하나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요. 그럼 구청을 통해서 받으면 구청에서 그 매출액에 대해서 뭐 10명이 참여했으면은 그 장애우분들 10명에 대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줘요. 급여식으로. 물론 이제 1년에 해봤자 1,000만 원도 안 돼요. 총 받는 연봉 해도. 근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월급 500 받는 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사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고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는 사실 이분들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계약을 무조건 무효로 하고 있었어요. 무효로. 생명보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니즈, 정확한 어떤 그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적재적소에 대한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심신박약자가 무효가 됐다는 것에 있어서는 기능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못 받지 않냐. 그래서 심신박약자에 대한 게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에서는 심신박약자에 대한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유효할 수 있도록 하되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계약을 체결할 때 정상적인 의상 능력이 있었다면 유효. 즉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약간 괜찮은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약간 상태가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때는 계약은 유효하게 봐서 보험금을 주겠다. 또는 박약자분들도 회사 내에서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그때는 유효한 것으로 봐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주겠다. 근데 이런 인보험의 규정을 우리 재산보험에서도 적용해가지고 재산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중과실 사고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손해보험은요, 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를 면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를 면책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 그러면은 면책을 할 수도 있어요. 법에 따르면. 물론 약관에서는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 따르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면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보험에서는요. 인보험에서 만약에 중과실 사고를 면책하겠다. 그대로 갖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고의 사고에 당연히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면책을 하는 게 맞아요. 화재보험인데 일부러 불 질렀다. 당연히 면책해야죠. 인보험인데 돈 받으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었다. 당연히 면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과실은 좀 다른 얘기예요. 손해보험인데 내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냥 뭐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내 건물 지하에다가 LPG 박스 한 100개 갖다 놓고 그냥 뭐 옆에서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살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불 지르려는 생각은 없었지만은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 그럼 면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보험에서는요. 인보험에서 만약에 등산을 갔어요. 등산 가다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안 팔지만 예전에는 저기 산에 가면 막걸리를 파는 데들이 있었어요. 꼭대기 올라가면 컵라면이 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한 잔 먹고 휘적휘적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막걸리를 먹고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눈길에. 그러면 봤을 때 야, 눈길에 겨울 등산을 하면서 산에서 막걸리를 먹었어? 중과실 아니야?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인보험에서 중과실을 면책하겠다. 그러면은 인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등산 갔다가 막걸리 먹고 내려오다 굴렀다? 보험금 청구하면은 면책 안 주는 거예요. 중과실 사고는 면책이니까. 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일단 우리 등산 인구들은 다 빠져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빠지다 보면은 보험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막걸리 먹다 구른 게 중과실인지 그냥 일반 그냥 경과실인지 이것도 따지기가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보험에서는 중과실 사고로 면책을 하게 되면 분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보험에서는요, 법에서 고의만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 사고는 담보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 인보험의 규정을 재산보험도 그대로 갖고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다가 죽지 않고 골절, 뭐 아니면 뭐 입원 이런 거 했을 때 중과실 사고, 중과실에 의한 상해 사고 이런 것들은 담보가 된다는 거죠.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인의 피보험자의 동의,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계약 무효, 중과실 사고의 보장 이런 것들은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에서 우리가 쭉 훑어온 걸 보면 법에서 재산보험이 어떤 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법에서는 뭐 부분적으로 지위가 있고 어법에서는 완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보험도 손해보험에서 만약에 질병사만 담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재산보험의 성격이 어떻고 손해보험과는 뭐가 구분되고 인보험과는 어떤 성격이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봤죠. 찾아봤으면 여기까지는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일반론입니다. 그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는요. 재산보험도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재산보험인데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표준약관은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우리는 그냥 재산보험 표준약관으로 지칭을 해요. 간병보험은요. 표준약관이 없고 개별 보험회사에서 간병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다만 예전에는 간병보험에 대한 니즈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간병보험 판매율이 좀 저조하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니즈가 적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을 하지 않다 보니 재산보험 중에서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표준약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 또는 재산보험 표준약관이라고 하는 이 표준약관에 대한 이제 첫 발짝을 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표준약관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볼게요. 계약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보험 계약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보험 계약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
계약서 쓰는 사람, 돈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보험계약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죠. 계약의 당사자. 돈 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슈퍼 가서 물건 샀어요. 제가 어제 양배추를 한 통 샀거든요. 양배추 살 때 그때 캐셔분이 3,000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돈을 내죠. 그러면 양배추라고 하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저죠. 근데 집사람이 시켰다? 그럼 집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시켰으니까. 근데 어디까지나 계약을 맺은 사람은 저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도 똑같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계약자도 있고 피보험자도 있고 수익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돈 내는 사람이 당사자라고요. 그럼 피보험자 수익자는 누굴까요? 돈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관계자예요. 예. 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저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세요. 얼마죠? 내가 돈을 꺼내죠. 그럼 나는 내가 계약자. 그러면서 계약의 당사자, 돈 내는 사람. 그러면 당사자니까 두 명이 있겠죠. 상대방은 누굴까요? 돈 주는 사람,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 수익자가 있어요. 자, 인보험에서는요, 그러니까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보험 수익자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인보험 계약, 재산보험 계약 체결할 때에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저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세요 라고 해서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돈 내는 보험 계약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두 달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돈 내면서 나를 피보험자로 할게요. 수익자는요, 나로 할게요. 저 혼자 살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뭐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나 죽으면 옆집 김 씨라고 내가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수익자는. 그래서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내니까 수익자 누구로 할래?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B인데 수익자를 C로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돈 내는 사람이니까. 다만 피보험자한테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보험 수익자가 사실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왜? 계약자 돈 내고 피보험자 수익자면 수익자는 돈도 안 내고 있다가 사고 나면 돈만 받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수익자가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세 번째 보시면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이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증권이 뭐다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 물어본다면 집에 보시면 그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이라고 해서 보통 뭐 많아야 한 7장 아니면 한두 장짜리 이렇게 낱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하게 되면 뭐가 날라오죠. 날라오거나 우편으로 전자메일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 대표이사 인사말이 있고 보험증서 이래가지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름 나와 있고 뭐 보험기간 나와 있고 상품명 나와 있고 사망하면 얼마 뭐 암 진단 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게 낱장으로 몇 장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보험증권이에요. 약관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약관은 계약의 전부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서 약관 두꺼워요. 책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는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책으로 돼 있는 게 약관이고요. 증서는 낱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약관에 있는 뭐 보장 내용 특약 중에서 내가 그 특약을 다 가입하지 않고 몇 가지만 골라서 담아왔을 거 아니에요. 내 장바구니로. 그 담겨있는 장바구니가 바로 보험 증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단계약이 있습니다. 이 진단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무진단계약이 있고 진단계약이 있어요. 근데 열의 여덟은 무진단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험계약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하고요. 사인하면서 뭐 3개월 이내에 병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뭐 1년 이내에 재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5년 이내에 뭐 10대 질병 걸린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체크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보험회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선의성,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지라고 하는 선의성에 기대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체크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거는 무진단 계약이에요. 대부분 무진단 계약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아니 가입 금액을 막 20억, 30억 크게 했어요.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선의성에 기대가지고 물어봐서 이렇게 체크한 내용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보내요. 어느 병원에 가셔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가서 진단 받으시면 그 진단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거를 가입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죠? 병원에 가서 진단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진단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진단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피보험자라고 있어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죠. 손해보험에서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가 파손되면은 그 주인이 또는 누가 빌려갔는데 그 빌려간 사람이 온전하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못 돌려주고 파손됐으면은 빌려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 담보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어떤 경우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임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없다 보니까 수익자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니라 그 목적이 되는 사람, 얘가 죽거나 얘가 병들거나 얘가 다쳤을 때에 누구한테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담보가 되는 목적, 보험의 목적 객체, 이 사람이 피보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표준약관상 용어의 정의 이어서 상해,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바로 상해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고 당연히 신체에 입어야 되는 건데 신체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어요. 자, 신체의 범위는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신체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만약에 제가 사고로 의족을 끼고 있는데 축구하다가 만약에 축구는 좀 그런가요? 갈 가다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의족이 파손됐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 몸에 붙어 있다고 해서 신체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가 부러졌으면 골절 진단비를 줘야 될까요?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의 범주에서는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돼요. 하지만 무조건 신체에 이식되어 있다고 다 이렇게 제외시키는 건 아니고요. 내 신체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즉 부분 의치, 이빨 중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씌워가지고 내 씹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심장에 보면은요, 판막이래요. 판막. 4개의 심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심방 심실에서 피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이거든요. 근데 판막이 늘어나게 되면 인공 판막을 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늘어나게 되면 완전히 닫히지 않고 느슨해져 있다 보니까 피가 넘어갔다 역류하거든요. 그럼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인공 판막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 판막 이식을 했으면 그건 뭐죠? 내 신체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체의 일부로 봐서 거기에 생긴 어떤 그 대에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겠지만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장애 보시면은요, 이거는 약관상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상태를 말한다. 이건 나중에 후유장애 특약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약관상 용어의 정의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의 의미가 또 중요해요. 보시면 첫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되어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긴데 보면은 중요한 사항은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들이 예 아니요 예 아니요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지 의무라고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그럼 왜 그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제가 만약에 내 몸을 담보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서 보험회사에 갔어요. 제가 이제 올해 46인데 46인데 저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윤석 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윤석 씨 어떻게 살아왔어요? 뭐 좋아하세요?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툴이 필요하겠죠.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질문표가 있어요. 그게 3개월 이전에 병원 간 적이 있냐, 1년 이내에 뭐 한 적이 있냐, 5년 이내에 뭐 한 적이 있냐, 직업이 뭐냐, 운전하느냐 안 하냐, 월소득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왜 물어보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럼 표준약관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이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돼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적어도 보험 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승낙을 할 만한 사항, 즉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계약 체결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겠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체크했는데 예전에 병원 간 적이 있어요. 뭘로 가셨어요? 비염으로 갔는데요. 중요한 사항인가요? 아니죠. 왜? 그거 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너 비염으로 병원 한 번 간 적이 있으니까 또는 몇 번 간 적이 있으니까 코는 빼고 나머지 담보할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코 담보될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죠? 즉 보험회사에서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사항은 그런 어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기와 같은 자잘한 질병 말고 보험회사 그 사실 알았더라면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또는 보험 계약 체결 조건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승낙하거나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결국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데요. 자, 승낙은 당연히 뭐 컨디션이 좋으니까 승낙하는 거겠죠. 근데 거절은 컨디션이 그만큼 안 좋은 거니까. 예를 물어봤는데 10대 질병 앓은 적 있으세요? 했더니 보통 10대 질병에는요.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 협심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나 고혈압 앓은 적이 있는데요. 당뇨 앓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를 많이 얘기했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담보는 빼고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다른 회사로 좀 알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하거나 즉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달 수가 있겠죠. 또는 제가 예전에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 한 3개 터졌어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에서 디스크에 대해서는 허리에 대해서는 담보를 빼고 나머지 신체에 대해서 담보를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그래요? 그러면 디스크에 대한 건 똑같이 담보를 하되 선생님 나이가 46이면 동일한 조건에서 원래 보험료가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허리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똑같은 담보 조건에서 15만 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보험료를 좀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 보험료를 똑같이 10만 원 받되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이면 1억까지 가입이 담보 가능한데요. 선생님은 5천만 원까지만 담보하겠습니다 라고 가입 금액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조건부 담보입니다. 조건부 담보, 조건부 승낙이라고도 하죠. 한번 볼게요. 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제한, 즉 1억짜리인데 7천만 원까지만 담보하겠습니다. 이게 가입 금액 한도 제한이죠. 일부 보장 제외. 디스크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허리는 빼고 담보할게요. 그다음 보험금 삭감. 그러면 사고 났을 때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까지만 담보를 할게요. 근데 다만 이 보험금 삭감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단식으로 보통 1년부터 3년까지는 얼마만 담보하고 5년부터 7년까지는 얼마만 담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삭감 비율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할증. 똑같이 1억 담보할 때 똑같은 46에서 저 사람은 10만 원이지만 선생님은 15만 원 받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험료 할증을 거는 경우와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우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라고 표준약관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쓰시오. 이게 약술 문제로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는 회사가 지급할 금전의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적용한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한다. 즉 복리 방식으로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1년 동안 났을 때 뭐 이율이 10%예요. 근데 100만 원 넣었어요. 10%면은 얼마죠? 10만 원이 붙으니까 연말 되면은 11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원금 100만 원에 또 10%가 붙는 게 아니라 110만 원에 대해서 10%가 붙는 거. 이게 연단위 복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표준약관에서는요. 연단위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뭐 연단위 복리로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지연이자 줄 때 연단위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면 당연히 보험금 외에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를 줄 때 연단위 복리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평균 공시율은 보험회사에서 해마다 그 공시율을 내는데 이게 각 보험회사마다 공시율의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금융감독원에서 한 번씩 발표하거든요. 작년과 올해 이어서 모두 평균 공시이율은 2.25%입니다. 그래서 뭐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평균 공시이율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이게 바로 해지환급금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계약에 따라서 보장받는 기간, 즉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보험 계약 기간은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간이고요. 보험 기간은 보험회사가 오늘부터 보장을 해줄게 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암보험만 하더라도 암보험 같은 경우에 보통 보험계약 체결을 1월 1일에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지만 암에 대해서 보장이 개시되는 시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암에 대한 보장 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양치하다가 예를 들어서 피를 토했어요. 그럼 보고 나 큰 병인 것 같은데 암보험부터 가입해야지.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2, 3일 있다가 병원 가서 암 진단 받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는 3개월이라고 하는 보장 제외 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체결했지만 3개월 동안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오히려 3개월 이내에 암 진단이 됐다면 보험 계약을 무효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보험으로 담보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 계약은 분명히 1월 1일 날 했고 보험료도 1월, 2월, 3월 냈지만 암에 대한 책임 개시는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 기간은 계약에 따라서 보장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권에 보시면 보험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 기간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영업일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영업일은요, 그냥 모든 일하는 날 중에서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을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만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월, 화, 수, 목, 금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날들이 보통 영업일이 되는 거죠. 근데 공휴일이 있다? 목요일부터 공휴일이면은 월, 화, 수까지가 영업일이 되는 거죠. 근데 영업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관 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영업일이면 월요일 날 내가 많이 접수했어요. 그럼 접수했으니까 월요일부터 3영업일이니까 월, 화, 수, 수요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급하지 못하면 목요일, 금요일, 만약에 금요일에 지급했다. 그럼 월, 화, 수, 3영업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요일에 지급했으니까 약속한 영업일에서 이틀 지났죠. 이거는 연단위 복리에 따른 지연이자를 매겨서 보험금과 합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일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죠. 그럼 거꾸로 금요일에 청구했다고 볼게요. 다른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청구했으면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니까 금요일 하루 됐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영업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빼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화요일까지 지급 못했다? 늦어진 기간만큼 연단위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일인지 어떤 경우에는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표준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3영업일, 어떤 거는 3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얘는 3영업일, 얘는 3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3일이라고 되어 있다고 치면 금요일에 청구했으면 금, 토, 일, 일요일까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에 지급하게 되면 하루치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고요. 싫으면 금요일날 청구하자마자 보험회사에서 그날 바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일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에서 첫 강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요건인데요. 지급책임 발생 요건은 쉽게 말하면 언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당연히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즉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암보험은 보험기간 개시되고 난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또는
사망보험금을 주는 만약에 계약이다. 그럼 보험기간이 12월 31일까지다. 그럼 12월 30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겠지만 해를 넘겨서 1월 1일에 사망했다면 그 전에 다쳤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질병은 담보해서 배제한 거잖아요. 근데 질병 걸렸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봤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사고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면책사유 부존재가 있어요. 즉 이게 만약에 상해사고,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사고는 맞아요. 맞다 하더라도 또 이게 면책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이 면책사유는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이 상해질병보험에서 말하는 면책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면책사유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그 지속적인 어떤 연습을 필요로 하는 전문 등반이라든가 글라이더 조종,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다쳤어요. 상해는 맞죠. 하지만 상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고가 면책사고에도 해당이 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 상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상해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발생해 병원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피해자의 그 혈압이 엄청 높아졌어요. 고혈압 발생했어요. 자, 다친 데는 허리인데 고혈압이 발생했어요. 그럼 사고 때문에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건지 이분이 원래 혈압이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사고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 누워있을 때 혈압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허리 다쳤으면 허리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준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금은 어떠한 보험금이 있느냐? 보통 여러 가지 보험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유장애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세 번째,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 있는데요. 이건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실손보험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금들이 있죠. 근데 이런 보험금 지급 종류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지 보험금 지급 종류를 다 끄집어내서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사망보험금 중에서 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망했을 때 보험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사고로 사망했어요. 갔더니 코에다 손을 댔더니 숨을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심전도를 해보니까 심전도 맥박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망하셨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즉 우리 눈에 이 사망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눈에 이 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실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에서는요, 당연히 심폐기능 정지설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 사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종 같은 경우에도 일종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관에서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내용을 약관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첫 번째는 실종 선고 받은 것 중에서 일반 실종이 있어요. 일반 실종. 자, 일반 실종은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할 경우 6개월 공시 최고 후 실종 선고한다 되어 있는데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자, 부부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가지고 와이프가 남편한테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프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안 돌아와요. 하루 이틀, 사흘날 안 돌아오다가 어느 날 그 항구에서 그러니까 방파제에서 남편분의 신발만 발견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사망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났는데 계속 사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계속 살아있는 사람으로 치게 된다면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이분이 남한테 돈 받을 게 있었어요. 그럼 계속 살아있는 걸로 보게 된다면 쭉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멸시효라는 게 또 있거든요. 청구를 하는 소멸시효. 소멸시효로 동원하면 그럼 청구를 못 하겠죠.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럼 소멸시효 끝났다고 돈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겠죠. 그럼 거꾸로 없어진 분이 돈을 갚을 게 있어요. 그냥 살아있다고 봐가지고 그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게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없으니까 유야무야 시간만 가다가 소멸시효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사회적으로 이러저러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종됐을 때에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고 있냐면 일반적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그 부재자, 없어진 사람의 생사가 불명할 경우, 즉 실종된 사람이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합니다. 즉 없어진 사람의 가족 또는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일단 5년이 지나야 되고요. 5년 지나서 이 사람 5년 동안 안 나타나니까 실종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도 공시최고를 합니다. 공시최고는 요즘에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언제 없어진 누구를 찾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냐면 공시최고거든요. 자, 5년 전에 집 나간 이윤석 씨 찾습니다. 살아계시면 꼭 나타나세요 라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신문이라든가 일간지를 통해서 공시최고를 해요. 그럼 5년, 또 6개월, 그럼 5년 6개월이 지났죠? 그럼 지난 시점에서 그래도 안 나타난다. 법원에서 땅 해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내가 가입한 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됐으니까. 사망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이걸 일반 실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보험 기간 중에 사망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이냐. 5년 6개월 지나서 땅 때렸는데 자 5년이 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볼 거냐, 처음이 없어졌을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공시최고 끝난 다음 5년 6개월 됐을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은 실종기간 만료일, 즉 5년이 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6개월 공시최고 이후에 실종 선고를 내려도 실종된 날로부터 5년이 됐을 때, 즉 6개월 공시최고 빼고 5년이 됐을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 기간 내에 사망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5년 동안 쭉 가입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간 내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일반 실종이고요. 특별 실종이라는 게 또 있어요. 특별 실종은 뭐냐면 일반 실종은 보통 뭐 부부싸움 하다가 뭐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 실종은 뭐 전쟁터에 나갔다든가 뭐 종군 기자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침몰하는 선박에 있었다든가 추락하는 항공기에 타고 있었을 때 근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이때는 누가 봐도 사망했을 확률이 높은데 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때는 특별 실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전지의 이만자라든가 추락하는 항공기 또는 침몰하는 선박과 같이 사망의 어떤 위험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자에 대해서는 특별 실종이라고 해서 그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년만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1년만 기다린 다음에 다시 공시최고를 해요. 6개월 동안. 해서 만약에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게 되는 거예요. 선고하게 되면 1년이 됐을 때, 그 실종기간 만료일이 1년이니까 1년이 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역시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그 1년 될 때까지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실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망과 관련돼서 사망보험금, 인정사망, 그 다음에 존엄사, 네, 실종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실종선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